자, 이번 시간에는 제5절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매출액에 해당되는 매출이나 영업의 수익 계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액을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확정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게 뭐가 있느냐면,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얘기하는 수익금액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의 인식 시기라 해서 부동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 내용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재화를 판매할 때 수익의 인식 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설명했던 거 보여드렸던 것들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상품의 판매 손익이라든지 그 수익을 봤을 때 상품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이라든지 기타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등기 이전,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요일 이런 그 날짜들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갖다가 수익으로 볼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뭐 따지면 금방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할 때 재화 판매에 대한 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용역 제공의 손익. 여기 진행률 기준으로 작업 진행률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었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임대 용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 할부 판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산물 매각 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항목은 뭐냐면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반영돼야 될 수익금액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재화의 판매에 대한 거, 물론 부동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인식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기 용역 제공,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 세 번째로는 장기 할부 판매.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시험 문제 여러분한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수익 조정 명세서 작성되는 것이라면. 네 번째 부산물 매각 대금. 이 네 가지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해당되는 여기 그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크게 네 가지이긴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자잘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반영해야 되는지는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라든지 내용을 보면서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크게 먼저 구분하는 거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은 여러분 키워드로 재화, 용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재화, 용역, 할부, 장기 할부죠. 그 다음에 부산물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이런 것들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확정을 위한 메뉴로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을 확정할 때 쓰는 여기 서식이라는 얘기예요. 조정명세서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도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번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배당금 명세서도 있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법인세법상에 우리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묻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필요지식에 보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에 의해서 결산된 결산서 신고서에 계상한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인식의 차이 부분을 세무조정하며 결산보고서에 계상이 누락된 수익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서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바로 사례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조정 후의 수익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등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왜 여기 반영되는지는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인세에 대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용들을 한번 봤으니까 어떻게 반영을 할지를 갖다가 여기 수행 과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 과제예요. 이 첫 번째 수행 과제는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래서 TAT 1급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수행 과제 수익금 조정 명세서 무슨 조정 명세서, 그러니까 그 명세서에 대한 게 5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당 점수는 7점짜리예요. 그리고 이게 7점짜리를 여러분들이 시간상으로는 5분 내지 7분 안에 푸셔야지 돼요. 그럼 요거 문제서 이렇게 똑같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에 한번 반영을 해서 세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처음 보시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반영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과제에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법인조정에 2022년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상 반영하세요. 아까 우리가 합계금액 눌렀던 세무조정 계산서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이 결과를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매출규정 조회를 하래요. 거기서 그 금액으로 결산서상 매출규정을 조회해서 금액을 반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품 재고액 중에서 A제품이라고 하는데 A제품 500만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하여 위탁품 또는 적성품으로서 2022년 12월 30일에 수탁자가 800만원에 판매한 거래요. 그러면 지금 판매가 됐다면 매출액은 800만원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매출 원가는 500만원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게 판매한 것인데 지금 얘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2022년 12월 31일 날 기말재고 500만원 있다고 우리는 표시를 해놨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그 500만원어치 있었던 것이 800만원에 지금 팔렸다고 이 수탁자가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제로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가 결산에 반영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러면 일단 재무제표에서는 빠져있고 지금 우리 세금을 신고할 때는 지금 알게 됐으니까 이 800만원 매출액이 발생한 거를 입금에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얘 지난번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에 반영시켜 주는 게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300만원만 반영시킨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입금으로 반영시키고 송금은 얼마로 반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500만원만 송금으로 처리해 주게 되면 그 차액이 소득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처리하는 방법도 좀 이따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비익이라는 계정에는 부산물 매각대금이 계상되어 있대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얘기가 되었네요. 재무액에서는 자비익이라고 했지만 아까 부산물 대금 그 수익금액에 우리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기로 했었죠. 네 번째 거에서 이 부산물 매각대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 정리할 때 여기 부산물 매각대금은 어디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물 매각대금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시켜야 될 4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익금액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거를? 부산물 매각대금을요.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1번부터 하나씩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닫기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요. 지금 우리가 같이 순서대로 지금 작성하는 거 보세요. 요약 재무제표 했었고 요약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세무조정상
하나 발생해서 반영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 수익금액을 확정 지어야 돼요. 수익금액 중에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렇게 각각의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 조정 명세서의 순서 번호가 쭉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여기는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작성할 자료가 있다면 요 순서대로 자료를 작성하시라는 얘기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인식을 못하고 숫자가 엉뚱한 게 나온단 말이죠. 자, 1번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의 첫 번째 항목은 지금 수익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매출 항목을 갖다 줘야 할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재무회계 결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으로 등등으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 다 집계가 돼요. 매출 조회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상품 매출은 여기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품 매출은 25억 2,130만원 되어 있고요.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 다음에 자비이익에는 요 1,000만 원이 아까 부산물 매각대금을 이라고 얘기를 알려줬어요. 자, 근데 한번 여기 보세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다 수익 계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할 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뭐만 반영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요 금액 두 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 중에서 요거 부산물 매각대금 요거만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자 수익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지 얘네들은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 수익은 이따 차후에 이자와 관련된 그 조정 명세서에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지난번에 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작성하는 그 파트에서 여기 말고 다른 파트에서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작성해 줘야 될 것만 반영을 먼저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금액이 큰 것부터 하는 게 좀 편할 거겠죠. 제품 매출이익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금액이 쪼르륵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두 번째 또 엔터 치고서요. 두 번째 칸에도 매출, 그 다음에 상품 매출도 있었어요. 상품 매출을 더블 클릭해서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서는 자비이익에서 우리가 부산물 매출이익이라 그랬죠. 계정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이었었고요. 매출 조회하셔서 자비이익 띵 클릭해서 자비이익까지만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금액 조정할 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된 금액은 2,025억 8,13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이 매출액 조회를 통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되는 수익금액 요 세 가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반영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서는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손익계산서의 매출계정에서 조회해서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품 재고액 중에서 A제품 500만원 위탁 판매한 거 있죠. 그거를 어떻게 반영하나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우선 여기 한번 항목도 구분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이건 용역에 대한 거예요. 아까 용역 제공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용역 제공에 대한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세 번째 보시게 되니까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이런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탁 판매에 대한 건 나와 있었죠. 위탁 판매 조정은 요 네 번째에 해당돼요. 네 번째 기타 수익금액 뭐가 있었어요? 위탁에 관련된 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를 띵 클릭해 보시게 되면 구분이라는 거 입력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움직여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기타 수익금액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기타 수익금액은 지금 우리가 위탁 판매에 대한 걸 지금 조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에서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800만원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800만원어치 팔기 위해서 대응 원가 우리 재고자산의 가격은 얼마였었죠? 라고 물어보면 이게 500만원이요.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는지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밑에서 누를 때에도요. 다시 여기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로 이동할 때 밑에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원래 있었던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여기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이동 그러면 탭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요 밑에 탭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먼저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입력했던 결과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수익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금액을 지금 우리가 매출 지금 위탁 판매에서 판매했던 그 항목이 상품이 아니라 A 제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제품이라고 써 있는 제품 매출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재무회계 결산할 때 매출액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 지금 법인세 신고 조정할 때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에다가 미리 반영해 놓는 거예요. 800만원 판매한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가산에다가 8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왼쪽에는 여기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25억 2130만원이에요. 근데 매출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결산서상에서는 매출이 제품 매출이 누락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으로 해서 누락된 800만원을 갖다가 가산에다가 포함시켰더니 25억 2900으로 금액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결산서상과 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정할 때 차이나는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것, 이게 바로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800만원은요 세무조정하세요 그러면 세무조정할 때 입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이에요? 입금산입이죠. 그래요. 계정은 뭐예요? 아까 위탁매출이라고 돼 있었죠. 위탁매출 금액은 얼마? 800만원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또 모두 반영해야 돼요. 얘와 관련되어 있는 원가, 대응원가도 있었죠. 걔는 얼마였었어요? 500만원. 걔는 입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이에요? 그 500만원은 매출 원가에 해당되잖아요. 매출 원가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그러면 입금 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산입이지. 입금 여기 매출액은 입금 산입 해놓고서는 매출 원가는 송금 불산입 해버리면 어떻게? 똑같은 원리로 걔도 비용으로 인정해줘야겠죠. 자, 여기다 한번 써줘 볼게요. 그래서 세무조정 좀 이따 누를 건데요.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에는 이 수익금의 매출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그럼 세무조정할 때는 알고 있으니까 추가로 우리 매출 발생한 거 반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신고 조정으로 넣었어요. 매출액이 더 늘어났죠. 그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입금을 더 추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세무조정에 800만원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세무조정에 입금 산입 해놓고 위탁 판매 금액은 얼마? 8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얘가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지금 회사 안에 있어요. 그 효과가 매출액이 발생해서 들어왔으니까 회사에 그대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 세무조정은 유보 발생이라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판매한 거에 대해서 입금을 잡았다면 그 원가에 해당되는 매출원가 해당되는 500만원은 당연히 송금에다가 입력 반영을 해줘야겠죠. 송금 산입 위탁 판매분 5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얘도 지금 외부로 빠져나간 거 아니라 그대로 회사 내에 있는 것들이죠. 얘도 유보 발생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세무 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해주느냐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아까 학계 등록 눌렀었죠. 학계 등록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입금 산입 왼쪽에다가 입력해요. 오른쪽에다 입력해요. 입금 산입 여기 있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그냥 위탁 판매 그냥 써도 돼요. 여기 밑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액이라고 나와 있죠. 위탁 판매 금액은 800만원 써주시고 조정은 유보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대응원가 기타 수입에 대한 대응원가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똑같이 그냥 위탁 판매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얘 처분도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누른 다음에 복귀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자료 입력과 세무 조정까지가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수익금액 조정 명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게 뭐 나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입금 중에서 앞에 우리 이론할 때 배우셨던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상당하게 대한 금액을 갖다가 입금으로 처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죠. 이 임대보증금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다 간주입금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주입금을 우리 간주임대료를 입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법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그 간주입금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돼요. 우선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을. 자, 부동산 등의 임대법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법인의 입금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간주 임대료 적용 대상 법인 요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간주 임대료 적용 법인 대상은 첫 번째가 차입금 과다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주입금에 해당되는 법인의 첫 번째는 차입금 과다 법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본이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자기 자본의 2배를 빌려서 2배를 초과해서 빌려가지고 여기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발생하는 거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에요. 주업으로 들어가 있는 법인. 세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국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세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그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 내국 법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자에 대한 것을 간주 입금으로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닌 거를 갖다 한번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 여기 차입금 과다법인인 경우에는 문제에서 자본금의 2배를 초과했다고 문제에서 알려줄 거고요. 그러면 임대보증금 그 이자에 대해서 그 입금으로 추가해야겠구나, 산입해야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업이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일부 건물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걔를 갖다가 빌려주게 된다면,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걔는 그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입금으로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거기는 제조업이 주업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계정으로도 임대료 수입해서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태 종목 있죠. 업태 종목에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없는 법인이 보증금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조정할 때 걔를 입금 산입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내국법인이어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계산해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얘기하면은 지난 우리 그 1월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제조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다 한다고 가정을 해요.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제조업이 주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임대업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의 전체 해당되는 그 자산을 봤을 때 제조업이 사용되는 퍼센테이지가 40%이고 임대업이 60%라면 50% 넘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그럼 주업을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조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임대업에 속하는 자산이 더 크다면 임대업을 주업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기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결과론적으로 보셔야 돼요.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 그 이자 받은 금액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자 금액이 만약에 50만 원이 계산이 됐다. 자, 여기 임대보증금 이자 수익을 입금으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 법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계산 결과 이자 수익이 이자에 대한 게 간주 임대료가 저기 5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얘는 우리가 세무조정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는 입금 산입이겠어요? 송금 불산입이겠어요? 송금 산입이겠어요? 입금 불산입이겠어요? 얘는 지금 없었던 이자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입금이잖아요. 그럼 여기 타이틀에서도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입금이라고 분할했으니까 세무조정은 뭘로 해줘야 된다? 입금 산입이라고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고, 대상은 뭐예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금액은 얼마예요? 5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소득처분은 간주입금은 기타 사회 유출로 무조건 처분하는 거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소득처분은 뭘 내준다?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해준다. 이런 거 지금 제가 설명해주는 이런 계정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기 세무조정이라든지 소득처분 요게 익숙하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게 간주 임대료가 왜 기타 사회 유출 그렇게 하자고 세법에서 써놨잖아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자고 해서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할 원천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뜨려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둬야 되는 것은 제가 법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냥 그 법이 그렇구나라고 따라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왜 그렇게 써요? 그 왜 그렇게 한 거는 어디서 따져야 돼요? 이거 그냥 나가 있으니까 유보라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뭐라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걸 따질 여지가 지금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럼 오경 씨는 이거 뭘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어디 문제인 거예요? 50만 원 하는 것이. 잠깐 멈춰놓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법인에 해당되고 결과론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간주임대로 입금 산입을 할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계산기 두들겨서 계산한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이걸 작성할 줄 아셔야지 이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금액이 계산되면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걸 결과를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그 입금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게 되면 되게 이제 설명 드릴 때 또 정신없다고 얘기할 테니까 결과부터 얘기를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법인 조정에서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 수익 금액 조정에서 아까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작성한 결과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임대보증금 작성을 딱 불러왔더니 여기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서식을 갖다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해를 하고서는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 몇 번의 반복 연습이 필요는 하시겠지만 자 여기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 보면 똑같이 빨간색으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당되는 게 있다면 번호 순서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지. 우리 수행 과제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타이틀로 나와요. 조정명세서로. 그리고 문제도 지금 1, 2, 3, 4번 이렇게 보기 주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다 자료를 준단 말이죠. 그럼 이거 작성만 할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갖다가 세무조정 해주면 되고요. 이해가 됐죠?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거 하나만 올인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 조정의 2022년도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거 작성하셔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갖다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반영하시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가 뭔가 볼게요. 첫 번째, 간주입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 연월일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취득금액,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그다음에 면적도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부동산 임대 현황, 언제부터 부동산을 임대 개시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우리가 필요한 금액, 보증금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 보증금의 운용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 수익 370만 원 중에서 26만 4천 원이 임대 보증금의 운용 수익이에요. 그 금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적수 계산 시 일수는 365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계산을 하는데 이 임대보증금 적수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날짜를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정확하게 그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적수라는 것은 그 일수가 누적된 날짜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일단 여기서요. 1번 자료에다가 입력해야 될 자료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임대보증금의 적수 계산은 지금 임대보증금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를 보세요. 보증금만. 자, 임대사업 개시일이 6월 20일이고요. 2020년.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평수는 400제곱평방미터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2022년도이니 보증금은 2020년 6월 20일 날 받았으니 2021년도 5천만 원이었을 거고 2022년 현재도 5천만 원의 보증금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올해 것만 계산하는 거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올해 거 계산할 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자 나와 있죠. 일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증금은 갖고 있었겠죠. 계속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날짜를 갖다가 1월 1일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내용은요. 전년도에서 계속 이 보증금은 갖고 있던 거 2월 됐겠죠. 그래서 전기 2월 된 금액으로 임대보증금 입금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말뜻도 좀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임대보증금이 1월 1일 시점에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일수는 며칠이래요? 365일 동안 이 5천만 원이 계속 있었죠. 그죠? 그 금액, 적수 합친 금액이 총 365일 동안 182억 5천이라고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적수 날짜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매 일자별로 그 적수 금액을 이렇게 다 표시하게 되면 그 금액이 소수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자료 입력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적수 나오잖아요. 1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임대보증금 우리 며칠 날짜에 있었고 그 금액만 쓰면 되는 거구나. 요 내용 어려워요? 어려울 건 없어요. 되게 간단한데 아까 주어졌던 자료에서 내가 지금 뭘 계산할지를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증금 우리가 받은 거 날짜 계산해서 여기다 그냥 날짜만 반영해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거는 끝났어요. 두 번째 거 뭘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 번호에 보시게 되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고 되어 있죠. 자, 건설비에 대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를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토지도 그다음에 건물에도 돈 투자한 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에만 해당되냐면 토지는 필요 없어요. 임대보증금은 토지를 빌려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건물을 빌려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걸 자료를 입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여기 입력이라고 된 걸 클릭을 해서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건설비 1번에 첫 번째 거예요. 건설비 총액의 적수라고 나와 있죠. 건설비는 얼마였다고 문제에서 나왔느냐면 건설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취득금액 토지는 8천만원 건물은 얼마래요? 4천만원. 근데 얘가 언제 취득했대요? 2020년 4월 20일인데 지금 2022년이니까 건물이 4천만원 주고 지금 우리가 취득했던 것은 1월 1일부터 계속 4천만원짜리 였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은요, 건설비는요, 1월 1일부터 건설비 총액은 총 얼마였었다고요? 4천만원이었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건설비에 대한 것만 건설비만 입력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그냥 1월 1일부터 4천만원짜리 쭉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료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적수 계산하는 건 내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봐요. 두 번째는 건물 연면적 적수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의 연면적이라는 거는요. 여기 한번 볼게요. 건물 임대 면적 연면적은 총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00을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 중에서는 연면적이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듣는 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연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토지가요. 여기 네모나게 할까? 토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건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은 토지가 될 거고 건물이 지어진 부분이 있겠죠. 근데 토지 전체는 500
평방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그 중에서 100평방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지금 건물의 층수가 5층이야. 그럼 토지는 지금 몇 평이 사용됐어요? 건물로는 100을 지금 했는데 그 층수가 5층이다 보니까 100평짜리가 100평방제곱미터짜리가 5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500평방제곱미터가 되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 전체 토지 면적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토지에 대한 면적이고 얘는 건물에 대한 연면적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0이라고 표시된 것은 전체 그 연면적 중에서 임대 면적은 몇이다? 400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할 때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 부속서류 작성하는 또는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습하다 계속 까먹어요. 자, 연면적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자는 1월 1일부터 있었죠. 얘도 자, 총 면적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알려줬어. 1000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밑에 보세요. 밑에는 임대 면적 나와 있죠. 1000 중에서 우리가 입실 면적 몇이라고 했어요? 400이라고 했죠. 400을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적수 계산이 쭈르륵 나온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하게 되면은 나머지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초 화면으로 복귀할 때 다시 탭을 누르게 되면 아까 입력했던 화면으로 찌리릭 하고 가게 된단 말이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거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거는 뭐냐면은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임대보증금 등의 운용수입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라도 저기 이자가 발생하는 뭔가에 투자를 해놨든지 예금에 입금을 시켜놨든지 뭐 등등 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여기다가 반영해 주라는 얘기죠. 계정 과목은 여기 잠깐 볼게요.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입이라고 해서 계정은 어디에 있대요? 이자 수익이 있다 그러죠. 이자 수익 중에서 이자 수익은 얼마가 발생했는데요? 370만 원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4천만 원 우리가 써요.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요거를 운용해서 이자로 지금 발생하는 금액이 26만 4천 원을 발생시켰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여기에다가 계정 과목은 여기 이자 수익이라 그랬죠? 이자 수익 계정을 쳐주시고요. 계정의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370만 원인가? 계정의 수익은 370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 줬고요. 자, 이 보증금을 운용해서 수입이 생긴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거기 20 얼마였었죠? 금액이 어디가 26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띵 치니까 기타 수익 금액으로 340 얼마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요거 연습할 때 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주어진 자료가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얘를 정리해 놔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나서 5분 또는 많이 잡아도 7분 이내에 요 문제를 갖다 쫙 작성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작성했고요. 2번 작성했고 3번 작성한 결과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될 거는 여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완성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결과 이 금액은 입금 산입 금액 얼마라고 계산된 거 보이시죠? 입금 산입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4만 4천 원 입금에다가 산입하세요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것까지 세무 조정하는 것까지. 그러면 간주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려면은 얘는 입금이니까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세무 조정을 입금 산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정은 뭐가 됐어요? 아까 했던 간주 임대료라고 쓰시고 금액은 얼마예요? 14만 4천 원 이렇게 해야 되고 소득 처분은 몰래 주시라고 그랬었죠? 소득 처분 그냥 외워놓고 쓰면 된다니까 이거. 되게 쉽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서식 여러분이 그 세무조정을 법인 세무조정을 배우시게 되면 용어 때문에 첫 번째 마시가고요. 두 번째 조정 명세서 서식이 지랄같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마시가고 세 번째 그래도 배울 때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내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마시가요. 근데 반복하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요. 뭐.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어디다 반영하냐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합계 등록 아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있죠? 이제 불러와야지 돼요. 그래서 불러오세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입금 산입으로 하기로 했었죠? 입금 산입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냥 간주, 입금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써주시고요. 금액은 14만 4천 원. 그다음에 소득 처분은 뭐로 해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라. 이렇게 반영을 기계적으로 해주시면 얘는 끝나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도 마무리가 됐고 원래대로 복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불러왔죠? 수익금액.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불러왔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이거 한 다음에 방금 요거 합계 등록. 깨도 이 결과값은 바로요? 여기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죠. 얘가 여기서 입금 산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입금 산입 왼쪽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오른쪽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왼쪽. 여기도 이렇게 밑에도 우리가 계산하면 딱 뜨죠. 근데 얘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그 조정 항목이 세무 조정 사항이 100% 뜨지는 않아요. 뜨는 것도 있고 뜨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배우기라고 지금은 세 가지 다 떴죠. 그거 보고서 그 자리에다가 따라서 입력. 그러니까 입력을 잘해야지 돼. 입력을. 금액하고 밑에는 세무조정액이고 위에 금액은 아까 거기에 여기서 틀렸다. 40 밑에 있는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쭉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그 수행 과제 풀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뭐 제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반복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 어떻게 하라는 거 설명도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기 조정계산서에 대한 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좀 정신이 없으실 텐데 천천히 교재 읽어보시면서 반영을 해보시도록 하면 좋겠네요. 예, 여기 다음 그 조정후 수익계산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